내년이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보여 기대보다 불안감이 앞서시나요? 정상 발달 아이도 학교로 입학한다는 건 아이 인생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인데요. 자극에 민감하고 사회적 소통을 힘들어하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다는 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사건일까요? 나아가 엄마에게는 기대보다 두려움을 더 불러일으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을 찍으며 행운이의 입학 준비 과정을 돌아보니 뒤늦게 후회되는 점들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후회되었던 3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내년 혹은 내후년에 입학 예정이신 분들이 보시고 제가 했던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입학하면서 했던 첫 번째 후회는 아이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이에요. 저는 어찌 보면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둔한 엄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낮은 가능성이라도 붙잡으려는 열정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행운이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도 솔직히 가성비를 많이 생각했어요. 7살 때까지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치료만 하고 ABA도 집에서 제가 배워서 적용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의 언어치료 선생님이 그만두고 안 계신 관계로 센터에 다니고 있고요. 장애인 수영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거라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쌍둥이 아들과 함께 다니는 태권도는 대체할 방법이 없네요. 참고로 쌍둥이 아들은 방과 후 수업과 태권도 학원만 다닙니다. 제 이런 성향 때문인지 행운이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 준비를 그렇게 미리 하지 않았어요. 유치원 졸업하고 난 이후에야 발등에 불 떨어진 듯 준비를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이에 대해 굳이 변명을 하자면 행운이는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에 다녔는데요. 유치원은 집에서 왕복 4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9시 40분 정도까지 등원하고 오후 1시 전에 하원했어요. 이때는 수영이나 태권도 같은 운동은 전혀 안 했었고요. 제가 하원할 때 픽업하러 가서 이후로 계속 치료받으러 데리고 다니다가 집에 같이 돌아오는 육아의 연속이었어요. 이때 전 불안한 아이의 미래를 준비해줘야 된다는 강박감에 자기계발에 열심히 매달리고 있었어요. 아이 치료받는 동안 강의 듣고 책 읽고를 반복하느라 저를 위한 개인 시간은 거의 없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7살 초부터 아이의 입학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유치원 졸업 이후 2달 뒤에 진짜 입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부족한 모습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행운이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상 발달 아이들과 비교하게 됐고요. 당시 남편은 육아 참여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었는데요. 초조했던 저는 자꾸 애는 혼자 키우나 하는 억울하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행운이와 24시간 함께 하게 되면서 제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무엇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입학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학교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 아이의 능력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너 자꾸 그러면 학교 갔다가 선생님한테 쫓겨나 이런 막말도 사실 많이 했어요. 만약 좀 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이의 특수성을 계속 마음에 새겨두었다면 아이를 덜 닥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돼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일찍 시작하는 만큼 페이스 조절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이의 늦은 발달에 좌절을 더 많이 겪게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이 늦다고 노력을 안 할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준비하시면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능력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아가지 못한 점인데요. 장애아동 입학준비 강의를 들으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자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점이 착석 유지였어요. 착석은 정말 무조건 되어야 하는 거라고 안 되면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운이에게 착석 연습을 시키려고 애썼는데요. 이때 제가 한 실수는 아이에게 착석 연습만 시켰어야 했는데 학습도 같이 시키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1년 전에 인지 선생님께 방학 동안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이가 앉아서 5분 동안 조용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5분 동안 수학 문제를 주었던 거죠. 1년 전만 해도 행운이는 2분도 채 못 앉아 있었습니다. 한 2-3문제 풀고 나면 모르겠다고 하거나 책에 낙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럴 거면 하지 마! 라고 소리 지르고 너 그렇게 돌아다니면 학교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할 거라고! 하면서 반 협박도 하며
스스로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화를 냈었어요. 막상 그때마다 행운이는 아니야! 난 학교 갈 거야! 라고 대답해 주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다행이었지만 당시 아이가 속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전 그때 아이에게 단계별 목표를 잘못 설정해 준 거예요. 착석이 목표였으면 아이가 무엇 하던 엉덩이를 붙이고만 있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췄어야 했어요. 당시에 전 아이에게 엉덩이 붙이기에 학습도 같이 시키려고 했거든요. 머리로는 엉덩이 붙이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될 리 만무하니 하기 싫은 것에도 착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단계가 틀린 거죠. 일단은 아이가 어느 정도 착석이 된 다음에 싫어도 앉아있는 연습을 했어야 했어요. 예를 들면 8살 입학한 후 몇 달이 지나서 보니 300피스 퍼즐 맞춘다고 2시간 동안 앉아서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놀이형 학습을 먼저 같이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아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앉아서 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학교에 입학해서 아이가 싫은 것을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한다면 담임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책에서도 신경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실에선 아이의 상황에 따라 학습 도구에 차이를 둔다라는 구절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수를 따라가기 힘든 아이에겐 성극기 연습책을 연습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감정 조절이 어려워 착석이 힘든 아이에겐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식으로요. 학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행운이는 1년 전엔 앉아서 수학 5문제를 푸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앉아서 수학 5쪽에서 6쪽 푸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입학한 이후로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입학 준비를 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3번째는 내 아이의 어려움보다 남의 눈치를 봤다는 점입니다. 전 남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인데요. 인정 욕구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행운이랑 밖에 나갈 때마다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썼었어요. 지금은 행운이 얼굴만을 바라보며 얼굴에 많이 철판을 깔았지만요. 이전에는 놀이터에 갔다가 다른 아이들과 갈등을 빚게 될까 무서워서 사람이 없는 놀이터만 골라다니곤 했어요. 남편이 프리랜서라 놀러갈 때도 평일에만 갔고요. 사람이 많은 주말엔 나갈 땐 공원처럼 탁 트인 곳으로만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로 교실입니다. 장애가 있는 내 아이는 1명이지만 교실에는 다른 정상 발달 아이 19명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왕따를 당할까봐도 너무 무서웠지만 내 아이의 장애를 이해해달라 하다가 그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까가 너무 무서웠어요. 장애아도 입학준비 강의에서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강조하는 말씀을 들어서 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다른 정상 발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까 두려워 제가 아이에게 자꾸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더 얌전히 있어야지, 소리내지 말아야지,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자폐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때마다 자폐를 아이의 신경다양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제가 아이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2번째 후회처럼 아이의 발전을 아이의 단계에 맞추지 못한 건 결과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해요. 사실 행운이에게 가장 알려줘야 했던 건 도움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너무 나빠지거나 짜증이 날 땐 소리를 지르기보다 선생님 자꾸 화가 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보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지 말고 선생님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이런 것들요. 물론 이런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게 후회스러워요. 언어치료, 인지치료를 받으면서도 선생님들께 항상 아이가 본인의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예요 라고 말씀드려 놓고는 정작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거니까요. 역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일치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래요.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에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행운이는 미리학교 때도 입학식 때도 며칠간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평소보다 좀 더 말이 많아지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입학식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자
선생님께서 눈에 띄게 차분해진 모습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학기 말 정도엔 학기 초에 비해 착석도 아주 잘 된다고 하셨고요. 여전히 돌발 행동이 있지만 그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1학년 아이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지 않습니다. 발달장애 아이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밤마다 꼭 있더라고요. 덕분에 1년 무사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준비로 바꾸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걸로 양육자 스스로를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처럼 후회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과 가족의 오늘의 행복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당신이 해냈습니다.